자, 그 다음에 307쪽에 허가의 필요적 지수를 보시면 자,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해야 된다. 이것도 특징입니다. 다른 데서 취소는 보통 할 수 있다거든요. 할 수 있다인데 여기는 꼭 해야 된다가 특이한 거예요. 아까 착수를 안 하면 신고했을 때 착수하면 신고 이력 자동 상실처럼 여기도 꼭 허가를 없애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이 착수 안 할 때인데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2년 내 착수를 안 할 때잖아. 네, 착수는 2년, 허가 후 착수는 2년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로 속에 있는 것은 공장은 보통 크니까 공장은 3년까지 가는 예외가 다시 붙어 있지만 보통의 착수기간이 2년이에요. 다만에서 나오는 거 연장할 때요. 똑같이 1년 연장이죠. 연장할 때는 1년 연장이고 이건 주택법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2번의 공세에 착수하였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 완료가 불가능한데 허가를 유지해서 뭐합니까? 꼭 취소를 해야지. 자, 우리 세 번째도 특이한 게 있어요. 착공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하여 건축주가 대지소유권을 상실했다.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꼭 취소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착공신고 들어가기 전에 대지 소유권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사할 수가 없죠? 땅이 없잖아. 그러면 땅을 가진 사람은 땅은 있지만 건축허가를 못 받아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 나온 건축허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신청을 해도. 이런 경우에 보통이라면 건축허가를 같이 취득하겠죠. 땅을 살 때 같이 취득을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런 경우 먼저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길어도 안 돼. 6개월 동안 시간을 줬는데 자기가 뭐 소유권을 되찾아오든지 아니면 사용권을 지상권 같은 거 설정해도 건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건축할 수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착공이 안 된다라면 그 허가를 꼭 취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 사람이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6개월 정도라는 거. 자, 또 넘겨보시면 건축 절차에서 8번의 건축 절차에서 뭐 소유권 확보 원칙에 대한 거 예외 하나만 살짝 보겠습니다. 보통 대지를 취득하라는 얘기는 대지 소유권 취득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소유권 없이도 건축할 수는 있잖아, 그죠? 사용권 가지게 되면. 그래서 그런 예외. 자, 방가 1번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가능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예외가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 오늘은 1번 정도만 보여드릴 거예요. 나중에 2번 정도 보여드릴 것이고 1번이 건축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라면 사용권이 있으니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여러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여기서 분양한다는 얘기는 건축물만 분양하는 게 아니고 그죠? 땅도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사용권만 가지고서는 땅을 분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 남의 땅을 어떻게 분양을 합니까? 그래서 분양을 목적으로 할 때는 소유권 확보가 돼야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용권 확보에 대한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십시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봐주세요. 양가로 4번 310쪽에 허가장 건축의 안전이나 평가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시행되지 얼마 안 된 거죠. 자, 우리 이것이 큰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작으면 몰라도 큰 건축물 지으려고 막 땅 파고 그러다 보니까 인접한 기존 건축에 막 악영향을 미쳤잖아.
균열이 생기고 막 뭐 집안이 침하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허가하기 전에 그 건축물의 안전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 건축물이 있어요. 큰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 대상 정도를 보시면 돼요. 4번에 1번. 허가권자는 다음의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을 하기 전에 건축의 구조 안정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하기 전에 안전영향 평가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지금은 두 가지 정도. 큰 거, 초창기라 지금 친 겁니다. 초고층 건축물이에요. 초고층. 우리 건축에서 일단 제일 큰 초고층, 50층 이상을 얘기하는 초고층. 고층도 아니에요. 초고층 정도.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16층 이상. 이거는 큰 거 따지는 건데 또는이 아닌 A 또는 B가 아니고 A 및 B 예비적 현상입니다. 초고층처럼 큰 것이나 초고층이 아니더라도 초고층처럼 비슷한 큰 것이라서 면적만 10만 이상 넓어서는 안 되고 층수도 16층 이상 높아서만 되는 게 아니고 면적도 넓고 층수도 동시에 높은. 특이하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동시에 16층 이상, 마치 다중형 건축물에 나오던 숫자처럼 이 정도 되는 거 동시에 가셔서 이 두 가지 정도만 지금은 안전형 평가를 꼭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착공식으로 뭐 허가권 제기한다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지금 요거 착공식으로 허가권 제기하는 건데 요거 이 감리자는 건축부에서는 건축가 지정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직접 나서는 예외가 존재해요. 감리는 항상 건축주의하는데 허가권자가 행정처에 직접 나서는 경우는 이제 크게 여러 가지인데 두 가지 정도만 일단 생각해 봅시다. 원칙보다 예외를 11번이에요. 11번. 공사 감리. 11번에 1번 건축주가 보통 감리를 지정합니다. 건축주는 감리자를 지정해야 된다.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라. 그래서 건축주가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방가로 이번에 허가권자의 감리 지정이 있어요.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예외적 현상이죠. 동그라미 1번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 자, 우리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합니다. 일단 요거 하나예요. 그리고 영의자는 다음에 거. 영의자는 다음에 것이 박스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일단 보통은 건축주가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공을 맡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시공을 한대. 본인이 직접 나서 시공을 한다면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를 할 수 있겠어요? 돈 주는 사람이 직접 시공을 하는데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하면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라는 거예요. 건축주 눈치 안 보도록. 또 하나가 0이 정하는 것 중에 박스에 0이 정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다 볼 건 아니고 넘겨보세요. 2번 박스 2번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30세대 미만의 경우에 해당한다. 요게 바뀌었거든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 지우시고 30세대 미만도 지우시고 그냥 있는 걸로 지워요. 그냥 팍 뭐 깨끗하게 하지 말고 그냥 쭉 지워버려요. 그리고 가번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까지 있죠? 여기다 추가하기를 다가구와 다중까지 추가해주세요. 다가구와 다중. 그래서 지금은 분양이든 말든 주택 중에서 많은 사람이 쓰는 주택이면은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원래부터 있었고, 그죠? 단독에 속했다 하더라도 우리 여러 사람이 사는 하숙집 같은 다중과 다가구까지 들어가잖아요. 다중과 다가구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라면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행정청이 직접 허가권자를 지정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30세대 이상 주택법에 따라 지을 때는 원래 행정청인 승인권자가 나서주거든, 거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작은 거라도 허가권자가 직접 나서라 이겁니다. 이것도 지우라고 하는 것도 그 지우는 거 갖고서 아주 싹 지워버리고 추가하고, 참 특히 앞에 계신 분들이 아주 성격이 깔끔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책을 깨끗하게 잘하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5월달 가서 그 요약서로 하게 되면 어쩌나, 이제 이거 아까워서 써는 거. 근데 요약서가 더 훌륭해서 그것만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그렇게 아까워서 어떻게 이거. 두 분 다 똑같아. 뭐 옆에 볼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거 제 귀한 책이지만 그냥 버리라고 막 하거든, 제가. 요약서로만 하시라고. 이거 제 책이잖아, 둘 다. 이거 제 책이잖아. 그런데 그거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거기다 발표까지 다 쳐놓고, 지금 여러분들이 싹 쳐놓은 거 밑줄 돼 있어 중요한 건 다. 바꾸지 않는 것도 밑줄이 다 돼 있다고. 훨씬 공부하기, 그래서 여기서 없는 거 뭐 이런 것도 거기에는 이제 공부하기 좋게 집어넣는 것도 있고 해서. 이건 기본서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데 성격인 걸 어떡합니까,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 하나만 중요하게 쓰는 거라도 전 대충 칠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집에서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대충 하더라도. 와이프는 더 안 하는 것 같고, 제 딸은 뭐 엉망이 엉망하죠, 완전히. 휴지통이 있어도 휴지통에 안 버리는 것 같아요. 자, 사용 승인 12번. 공사 다 끝나고 받는 게 사용 승인인데, 보통은 여러분 완료하고 나서 건축주가 허가건조기 신청하면 이제 이 사람이 내주는데, 완료하기 전에 쓰고 싶다?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는 있어요. 뭐 그거 좀 살짝 봅시다. 방금 1번에 건축주가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일반 건축물은 허가 신고도 다 들어가요. 그리고 가설 건축이라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만 대상입니다. 가장 간단한 게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인데, 그건 여기 없다는 얘기는 그냥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짓고 나서. 하여튼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없고, 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건축을 사용하려면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라. 전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았다. 그러면은 참 짧아서 좋아요. 뭐 규칙에서 정하는 얘기라 이 숫자는 잘 안 나오지만 7일 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했으면 승인서를 교부하는 것까지 다 7일 내에 짧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금 3번에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얻은가 아니면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즉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하라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승인 없이 쓸 수 있다. 사용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것 중에 두 가지. 허가권자가 사용상 검사기간 내에 승인서를 교부 안 할 때, 아까 7일 내에 교부하라고 했는데 7일 내에 교부를 안 하면 그 사람 잘못이니까 그냥 쓸 수 있다. 또 하나는 사용승인을 교부받기 전에 완료된 부분이 일정 그 아래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한 경우, 그러니까 완료된 부분을 먼저 쓰고 싶어 할 때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 아래 절차에 따라서 임시 사용승인 받았다라면 그 받은 기간에는 쓸 수 있으니까 정식 사용승인 없이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대로 뭐 여러 가지 예외 있지만 잠깐 해석하시면 돼요. 됐어요. 넘겨보세요. 두 번에 유지관리도 이제 쓰다가 잘 유지관리하면 되는데, 그 옆에 페이지 양가로 3번에 철거멸실 신고, 유지관리 중에서 철거멸실 신고. 철거와 멸실된 걸 미리 신고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왜 신고하느냐? 대장 바꾸라고. 멸실이나 철거된 걸 알아야
대장에서 그걸 말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려주라고. 그럼 누구에게 신고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구청장이죠. 이거를 며칠 있지만 최근 문제에서는 역시 며칠을 갖고 문제 낸 게 아니고 시장에서 구청장 대신에 특별상 광역시설을 넣어서 틀리게 했던. 응? 단순하게. 응? 자, 기본은 다 시장에서 구청장이죠. 뭐 철거 신고 볼까요? 건축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을 철거하려면 철거하기 전에, 정확히는 철거하기 3일 전이에요. 그게 박스의 1번 얘기입니다. 그럼 규칙 얘기예요. 박스 1번 얘기죠. 그래서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멸실을 보세요. 멸실은 소유자나 관리자는요, 멸실이 됐다. 멸실 후 30일 내 신고해요. 이건 법에서 직접 30일 정하고 있어요. 아까 뭐 3일 전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숫자지. 그래서 아직 뭐 이것도 바꿔서 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멸실 신고로 보시면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징이, 보통 허가 신고는 다 사전에 하는 거예요. 사전에. 아까 배웠던 건축 허가 신고? 건축하기 전에 하는 거잖아. 철거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멸실만은 사후 신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자연재해로 멸실될 것을, 원래 무당주에서는 갓 신기를 받은 사람이 제일 유명하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바로 받은 지 얼마 안 돼도 몰라. 이게 누가 예측을 해, 이거를? 기상청이 예측해요? 그래서 비 오는 것 정도나 예측하지. 이 뭐 다른 거 가지고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근데 비 오는 것도 예측 잘 못하죠, 그죠? 기상청 뭐 직원들이 뭐 체육대 할 때마다 비 온다 그러잖아? 사후신고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멸실 후고. 제일 길어요, 30일. 이것도 특이한 거야, 신고 기한 중에서는. 3일 전, 7일 전, 14일 전 이런 건 있어요. 30일은 이거밖에 없어, 신고 중에서는. 왜 그러냐? 정신수습하라고. 아니, 자연재해로 그래서 집이 떠내려 갔다 생각해봐요. 정신이 있냐고. 대장 바꾸는 게 뭐 중요한데, 그게. 에? 최대한 준 거예요. 정신수습하고 나서 하라고, 30일 내. 옛날에 시골이었어. 바뀐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에. 그런 취지로. 제일 길어, 그래서. 응? 자, 됐고요. 넘겨보시고. 가설건축물. 자, 보통 제가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을 지금까지 했는데, 가설건축은 마찬가지예요. 간단하게 봅시다. 가설건축물이. 가설이 임시로 설치되어 있다가 가설이잖아. 가설이 임시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 요거는 일정 기간 존치기간 동안 쓰고 푸셔야 됩니다. 가설인데, 아무리 가설이라도 역시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저쪽처럼. 그런데 저쪽은 원칙이 허가라면 가변기의 신고라고 했잖아요. 가설 자체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부분의 신고야. 오히려 허가 대상이 하나 특이한 것이 존재합니다. 아예 여기 대부분 신고 대상도 없으면 그냥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 허가 대상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허가 대상도 이 배운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 국계법에서 도중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된 상태에서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을 때 거기 나왔던 가설건축물 허가. 2년 내 안 되면 받을 수 있는 가설건축을 허가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 허가가 여기 허가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이 허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존치기한이 둘 다, 허가든 신고든 둘 다 3년 이내, 3년 이내. 그게 일사문 중에 유명한 3년짜리예요. 1년이 건축신고 착수, 3년이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자, 보세요. 방금 이번에 허가대상 보시면 도중계획 시설 및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지을 때 이런 말이 들어가야만 허가라고. 도중계획 시설이나 시설 예정지에서 짓는 가설건축물 시장구청장의 허가, 유일한 허가입니다. 방금 이번에 허가 의무라고 해서 시장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의 건축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게 원칙이지만 박스에 해당할 때는 허가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를 내주라. 그래서 박스가 허가할 수 없는 사유인데, 2번이 4층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4층 이상부터는 허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허가 진짜 들어 4층 이상이면
그럼 허가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따지면 몇 층까지 허가 받을 수 있어요? 3층까지 허가 받을 수 있어요. 3층 이하로. 그리고 3번이 0으로 정하는 다음 기준. 0으로 정하는 다음 기준. 동그라미 1, 2, 3, 4. 다음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면 허가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결국 동그라미 1, 2, 3, 4번은 허가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법을. 그러니까 이것이 뭐 예를 들어 허가 받을 수 있는 기준에서 동그라미 1번이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어야 된다. 철근 콘크리트 조면 부술 때 힘드니까 아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뻔한데 전치기 한번 보세요. 3년 이내잖아. 3년 이내. 그래서 허가 받을 수 있는 가설 건축물 기준에서는 다른 건 뻔하고 나오더라도 뻔하고 기준이 숫자라면 3년 이내 3층이야. 그걸 기억하셔야 돼. 3년 이내 3층이야. 존치가는 3년 이내고 층수가 3층 이하라요. 응? 그래서 가설 건축물에서는 허가 대상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3년 3층. 삼삼하다. 삼삼하죠. 아주 유일하게 제일 이게 삼삼한. 응? 3년 3층이야. 신고 대상 보세요. 양가리 2번에 1번. 허가대상 가설을 외에 재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영의자 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주구청장에 신고한 후 착공하라. 이게 신고 대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래 보시면 전치기 아니 3년 이내잖아. 그래서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전치기간은 다 3년이다. 3년. 이게 유명한 3년짜리니까. 거기다가 허가 대상은 층수까지 3층 이하가 붙는 것이고 33. 그 신고 대상 가설이 박스에 쭉 나와 있는데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도 없으면 뭐.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자, 이제 강론 파트 들어갑니다. 323쪽. 지금까지 이제 총론 파트가 끝났고, 강론 파트는 더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일수록, 강론 파트일수록 더 자주 나오는 것 중심으로 해서 살펴봐야지 욕심내면 안 돼. 자, 먼저 대저 도로 파트가 나오는데요. 도로와 건축선 얘기부터 나옵니다. 항상 건축법에서 우리 도로 개념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별도로. 왜 건축법에서는 유명한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 규정 때문에 도로 개념이 따로 필요한 거예요. 따로 아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 개념부터 보시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상식적으로 사람도 자동차 둘 다 다닐 수 있어야 돼. 보행과 자동차 둘 다 가능한 너비는 4m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 너비는 원칙이 4m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도로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차가 교차는 돼야 돼. 최소 차가 교차는 돼야 돼. 그래서 한 개 차는 폭이 2m 이상은 돼야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m를 요구하는 겁니다. 원칙적 도로 너비가 4m의 도로로서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 잠깐, 그런데 이 개념은 이미 용어 시간에 했었죠? 바쁘기도 한데 왜 이걸 내가 또 이렇게 하고 있지? 이미 용어 시간에 나왔던 거잖아. 거기서 뭐 예정 도로까지 포함한다, 그죠? 예외가 여기서 해야지, 예외를. 예외로서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예외로서 1번이 원래 둘 다 가능해야 되지만 보행만 가능한, 자동차 통행이 안 되는 계단식 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계단식 도로. 자, 계단으로 만들어진 도로 있어요. 아주 경사지에 이렇게 설치하잖아. 사람은 다닐 수 있죠? 차는 못 다니잖아. 그거 상상하죠. 이런 도로 예의적으로 인정합니다. 자, 시장운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간한 구간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사람은 다닐 수 있는 4m에 대한 예로서 3m 이상만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2번은 막다른 도로 예의도 있어요. 막다른 도로서 그 도로 너비가 그 길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거리 이상
그러니까 보통 도로는 이렇게 통과되는 도로거든요. 통과되는 도로인데 막다른 도로라면 이렇게 막힌 길을 생각하신대. 막다른 도. 통과도로에 대한 예로서 막다른 도로가 있는 건데 막다른 도로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요구되는 폭을 충족할 경우에 도로로서 인정받습니다. 그 표에 있는 표를 충족했을 텐데 아직까지 이거는 이제 한 번도 없어요. 이 표 숫자는 나중에 살짝 뭐 2, 3, 6 하면서 언급은 살짝 해드릴 텐데 낸 적은 없어요. 이제 유명한 게 대지도로 관계입니다. 대지도로 관계. 헤헤이, 벌써 넘기신 분은 왜 벌써 넘기셨나? 마음이 왜 이렇게 급한데? 양가로 2번에 원칙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넘기고 어딜 가서 보려고. 여러분들이 먼저 넘긴다라고 해서 제가 먼저 안 넘깁니다. 이게 강론파 대전 제일 유명한 거예요. 대전은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게 대지로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접해야지 건축 지을 수 있다. 건축물 지을 수 있다. 뭐 시골엔 그럴 필요 없지만 자, 건축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게 제일 유명한 규정이에요. 근데 여기 도로 개념에서도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자, 일단 대저도로 관계에서 이게 접하는 관계인데 대저도로 접하는 관계인데 최소 2m에선 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2m 이상 접하는 부분이 2m 이상. 도로 너비는 원칙이 4m 이상이라고 했어요. 아까 원칙이 4m 이상이라고 했는 도로 너비는 접하는 부분은 최소 2m는 접해야 된다. 여기서 건물 지어서 살 사람이 사람과 차가 접하는 부분을 통해서 들어왔다 나가기만 타면 되기 때문에 최소 2m만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차도 여기 2m는 접하면 들어왔다 나갈 수 있잖아. 이 집차랑 교차할 필요는 없잖아. 들어왔다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2m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도로 개념에서도 우리 배웠던 도로에 접하면 되는데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도로는 제외한다는 것은 이건 도로로 인정 못 받아요. 대저도로 관계에서는. 아까 보행과 자동차 둘 다 계단식 도로처럼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건데 이 반대는 없잖아.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자동차만 다닌다는 얘기는 보행이 안 된다는 도로죠. 자, 여기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 있다 칩시다. 여기 대지가 있어요. 많이 접하고 있어요.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를 통해서. 아니 뭘 생각을 해봐. 아니 이게 고속도로라고. 고속도로 여기를 통해서 다닐 수 있다고요? 올림픽 도로처럼 전용도로에 전용도로 마찬가지야. 한참 생각하는 거 보네. 깜짝 놀랐네. 아이고 그 위험한 생각하지 말아요. 아무리 아침마다 그냥 스프린터 훈련을 엄청 해도 죽어. 다니다가 죽는다니까. 차도 못 다녀. 차가 어떻게 여기 들어갑니까? IC를 통해서 들어가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접해봤자. 그건 제외하는 거야, 당연히. 그래, 보통 도로에 2m에서 접하라. 방금 이번에 예외 이제 2m 이상 접해야 되는 것에 대한 예외예요. 2m 이상 안 접해도 되는 거 하나. 반대로 더 많이 접하는 예외. 서로 다른 예외 두 가지. 동그라미 1번. 도로에 접하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 아까 2m 이상 안 접해도 되는 경우에 그대로 다 이해하시면 돼. 세 가지가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건축에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하면 지금 접하라는 취지가 접하는 부분을 통해서 단일하고 접하라는 거죠. 그런데 출입에 지장이 없대요. 왜 접합니까? 출입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건축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등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시가 있다. 자, 지금 이 땅은 직접 접하고 있지 않아. 이 땅은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접하고 있지 않죠. 근데 보통 그런 건축은 못 짓지. 그런데 여기에 광장이 설치되어 있다. 공원이 설치되어 있다. 유원지 등이 있다. 여기는 앞으로도 법적으로 건축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공중은 통행에 지장이 없고요. 그럼 다 낼 수 있잖아. 약간 불편하지만 다 낼 수 있잖아. 예? 농지법에 농막, 농막을 건축할 때 농막. 농막이 원두막 같은 거 상상하시면 된다 그랬죠? 네. 이게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거예요. 농막 설치된 땅은 농지에 들어가 이게.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사 짓기 힘들 때 잠깐 뭐 감시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쉬는 용도로 쓰는 게 농막이에요. 잠깐 쉬서. 거주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접할 필요 없어요. 농지에다 그냥 설치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접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접해야 되는 경우. 동그라미 2번. 연면적이 2,000 이상입니다. 2,000인데 공장은 3,000 다시 예외가 등장하고요. 2,000 이상 건축물인데 다시 또 축사 작물재배에서는 제외라는 예외가 존재해. 피곤해집니다. 하여튼 이거 할 때. 건축물의 돼지는 너비가 6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 4m 이상 접하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외우는 방법 이렇게 하셔야 돼. 지금 여기가 보통 건축이면 2m 이상 접하면 된다고 했는데 넓은 건축이 들어선다가 넓다는 기준이 2,000 이상, 2,000. 일단 요거는 다행이야. 2,000 이상이 넓다는 것은. 지금 넓다는 기준 중에 2,000이에요. 플러스 2가 됐죠. 2가 지금 새로 등장한 거예요. 지금 2,000이. 그럼 2,000 이상인 건축물이면은 여기에 한두 집이 사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2m 접해서는 부족하다. 너비가 6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4m 이상 접하라. 이 강화 규정이거든요. 보통에 비해서 2가 추가됐으니까 원칙 도로에도 2를 더하고 접하는 부분 2에도 2를 더해서 2가 추가된 거고 다 2를 더해줬잖아. 양쪽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비가 6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4m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장은 3,000 이상이라고 3,000 이상 따지는 건 공장일 때. 공장은 넓으니까 3,000 이상인 공장부터. 근데 이것도 직접 낸 적도 있어요. 3,000 이상일 때 이렇게 접하는 것도. 그런데 2,0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축사나 작물재배사가 나오면 제외. 그러니까 여기서 제외된다는 얘기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2m 접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건 또 왜 예외냐? 아니, 아무리 넓어도 축사나 작물재배나 사람 있어요? 사람 안 살잖아요, 여기서? 동식물이 살잖아, 동식물이. 아니, 사람이 사니까 막 접하는 부분을 드나들어야지. 아니, 동식물이. 우리 농장 내면 심심하다. 이거 바람 쐬야지.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걔네들끼리 나가서 어디 나갔다고 그래? 안 그러잖아. 누가 드나들어요, 여기는? 그래서 가축이 드나들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 축사나 작물처럼 누가 드나드냐고,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드나들지, 관리하는 사람이. 사료 주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접할 필요 없죠? 4m? 2m 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축.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외입니다. 이게 대제도의 관계야. 자, 이제 건축선 봐주세요. 건축선 옆에. 자, 건축선 추가합니다. 이제 이 건축선 얘기가 이제 예외적 건축선 갖고 계산 문제 낼 때 가끔 나오는 건데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제 들어간 게 제가 저번부터 했죠, 그죠? 복습이지. 지금은 지금 추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건축선이 말 그대로 건축선,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얘기합니다. 건축을 할 수 있는 한계선이 건축선인데 원칙이 2번에 대제도의 경계선으로 한다. 대제도를 접하는 부분이고 대제도라 접하는 부분이 바로 건축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이 건축선 넘기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건축선 안쪽에서 건축하지 건축선 침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많이 쓰는 게 예외적 건축선이에요. 이 예외적 건축선 가지고 주로 이제
계산 문제 낼 때 쓰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한번 보시면, 세 가지 예외가 존재해요. 예외적 건축선 세 가지가 소연업이 미달도로. 소연업이 미달도로에서 건축선 지정될 때랑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선 지정될 때랑 시장 등의 별도 지정 건축선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장 등의 별도 지정 건축선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둘과 이것이 약간 차이는 납니다. 먼저 이거 하나하나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소연업이 미달도로 따르면 왜 얘를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예를 들어 자,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 도로를 그려놨는데 이 도로 넓이를 2m라고 표시했다 칩시다. 그리고 여기 대지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소연업인 미달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적 소연업은 얼마라고 했어요, 여러분? 네? 원칙적 소연업이 아까 도로 너비는 4m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게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4m는 돼야 되는데 소연업이 미달되잖아. 그러면 이때는 도로를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확보할 땅만큼을 후퇴해서 건축으로 지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 원칙대로 대지도리 경계선을 건축선에서 바싹 여기까지 부숴서 건축을 하게 하면은 소연업이 미달이면은 소연업을 확보해야 되는데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로 건설될 땅에 건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도로 건설이 힘들어지죠? 철거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건축선을 통해서 도로 건설할 땅을 확보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건축선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 건축선 안쪽에서만 건축하지 건축선 바깥으로 이 부분을 건축 못하게 되죠? 그럼 나중에 도로 설치할 때 유리하잖아. 그래서 법에서 저절로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럼 이쪽으로 얼마를 물러난 선을 건축으로 하면 될까요? 그림상? 몇 메타? 몇 메타요? 2예요? 1이에요? 소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1, 2. 1 확실히 된다 이게 확실히. 아, 너무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오케이 하고 계세요? 2를 후퇴해 볼까요? 만약에 2를 후퇴했다. 그래서 4를 만들었다. 지금 2라고 답하신 분이 여기 땅 가지고 있어요. 이쪽으로 2m에서 건축 여기 하지 말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왜 내 땅 맞고 그래? 그러실 거 아니야. 공평해야 되거든. 보통 다른 얘기는 양쪽에는 도로 양쪽에는 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1을 후퇴해서 합을 4를 만들어야 공평하다 그러지. 그래서 1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쪽으로는. 다른 얘기는 이 양쪽에 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3m짜리면 0.5, 0.5가 되겠지. 네? 요거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요것이 대지에서 빠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계산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대지 면적 구하라 그랬을 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 이 부분은 당연히 건축은 못하지만 대지에서도 제외가 된다고. 이 대지에는 앞으로도 도로가 들어설 땅이지 건축물은 못 져요. 그러니까 이건 대지에서 빠지는 거야 이게. 대지는 이렇게 축소가 돼요. 그럼 내 땅 어떻게 하느냐? 아니, 나중에 도로 설치될 때 보상받겠지. 수용되면. 당장 건축지에는 아니라 요 대지가 되는 거예요. 요걸 대지를 구할 수 있어야 돼. 가로 곱해서. 만약에 계산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 그려진 상태에서 건축면적 구하려면 건필이나 용적을 줄 겁니다. 그러면 대지를 구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건폐율 최대를 곱해주면 건축면적이 나오고 대지를 구한 상태에서 연면적을 용적률을 곱해주면 연면적이 나오겠죠. 어쨌든 대지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 문제로. 또 이번에는 똑같은 그림이 주어졌는데 이쪽에 일반 대지를 표시를 안 해놨어요. 하천, 선로부지, 하천, 선로부지, 낭떠러지, 경사지. 일반 대지가 아니죠? 그럼 이쪽으로 얼마를 후퇴해서 건축을 지정해야 돼요? 이게 2라고. 어차피 이쪽에는 대지는 이쪽밖에 없으니까 한쪽으로만 후퇴해야지. 그래서 이것이 대지에서 빠진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걸 말로 표현할 때는 지문으로 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한쪽으로 여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외가 아니다 그러면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도로 중심선 딱 중간에서부터 이쪽으로 후퇴하기를 확보해야 되는 소유업이 2분의 1을 물러난 선을 건수로 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야 이쪽으로도 소유너비의 2분의 1이 후퇴가 되면 소유너비만큼 확보가 되니까. 근데 여기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쪽으로 후퇴하니까 도로 중심선 하면 큰일 나요. 도로 중심선이 아니고 한쪽으로 후퇴하니까 하천등이 있는 쪽 경계선. 중심선이 아니고 하천등이 있는 쪽 경계선부터 한쪽으로 후퇴하니까 쭉 여기서부터 소유너비만큼 물러난 선으로 한다라고 하면 돼. 이쪽에서부터 소유너비. 이건 중심선에부터 소유너비의 2분의 1. 대지에서 제외되는 것까지.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방금 1번에 소유너비 미들되는 도로의 건축선에서는 동그라미 1번에 소유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 즉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유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답니다. 저절로 이렇게 한다잖아. 2번에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다. 그러면 그 경사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경사지 등이 있는 쪽 경계선에서 소유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을 한다. 소유너비만큼이잖아. 소유너비만큼이죠. 그죠? 그리고 위의 경우 건축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자, 우리 두 번째에 들어갑니다. 우리 두 번째에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요겁니다. 서로 모퉁이.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부분을 모퉁이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로와 도로가 만나고 있는 땅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도 대지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하게 되면은 이론상 건축선 안쪽에서는 바싹 붙여서 건축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회전 반경이 확보가 안 돼. 차가 회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견적이 되어 있으면 걸려서 회전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때 도로와 도로와 만나는 교차점이 여기죠. 이 교차점으로부터 각각의 경계선에 따라, 각각의 도로 경계선에 따라 같은 거리를 후퇴, 다른 거리가 똑같은 거리를 후퇴합니다.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이 건축선. 요 안쪽에 여기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도 회전 방향 확보를 해서 건축물이 안 들어서기 때문에 대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이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조건에서, 즉 교차 각도와 두 도로가 만나는 조건에서 똑같은 거리를 얼마나 후퇴하는지를 알아야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 규정이 적용되는 전제 조건이 도로는 8m 미만인 도로가 만날 때예요. 8m 미만. 어느 한쪽 도로라도 8m 이상인 도로가 있다라면은 조금 넓어지기 때문에 회전하는데 문제 없다고 그런 거예요. 8m 미만의 도로가 만날 때고, 0에서는 최소 4m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4m 이상 8m 미만 도로가 만날 때 적용된다라고 하면서, 교차각이, 이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교차 각도가 120도 미만일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만약에 이쪽 대지처럼 교차각이 120도를 넘어선다면 완만하기 때문에 회전 반경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럴 때 적용이 되는데, 그럼 이때 어떤 도로가 어떤 각도에서 만날 때 얼마를 후퇴하느냐. 이게 가각전제표, 책에도 나와 있는 가각전제표.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해설하면, 이 교차각을 둘로 나누고 도로도 둘로 나눠요. 우리 도로는 둘로 나눈 데는 중간에 6이 있잖아. 6m에서부터 6m 포함해서 6m 이상 8m 미만 편의상 큰 도로, 4m 이상 6m 미만을 편의상 작은 도로로 놨을 때 교차각도 90도를 기준으로 둘로 나눠서 90도 미만인 경우랑 90도에서부터 120도 미만인 경우랑 둘로 나눠서 90도 미만의 각도에서는 6에서 8짜리 큰 도로 만날 때 똑같은 거리 4를 후퇴하라. 큰 도로와 큰 도로 두 도로가 만나면 같은 거리 4m를 후퇴하라. 큰 도로 작은 도로가 만나면 3m를 후퇴하라. 작은 도로와 작은 도로가 만나면 2m를 같은 거리를 후퇴하라. 이게 부담스러워요? 계산 문제 그림으로 낸다면 90도 각도가 나오니까 부담스러운 요거라도 정확히 하시고, 요건 나중에 추가. 우리 90도 각도에서는 완만해서 좀 더 큰 도로와 큰 도로가 만날 때 3m.
큰 도로, 작은 도로, 작은 도로, 작은 도로, 나머지 다 2m. 최소 요거는 아시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90도 각도를 그려놔서 대지. 응? 대지 면적 여기 가로미 20m, 여기 15m라고 하고 여기 7m, 여기 5m 이렇게 준 상태에서 만약에 대지 면적을 구하라, 대지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를 가각전제되는 걸 알아야만 풀 수 있어요. 자, 이 도로 만나는 교차점으로부터 똑같은 도로 경계선에 따라 같은 거리를 후퇴한다고 했어요. 다른 거리가 아니고 같은 거리를 후퇴하는데 얼마를 후퇴해야 되나요? 이 그림상? 에? 얼마 후퇴하는지를 알아야지. 있잖아 여기 3? 왜 3이에요? 여러분 요거 하고 쉬니까 좀 힘내고 90도 각도잖아. 90도는 여기 있잖아요. 있는데 보고도 못 풀면 어떻게 우린 보지 않고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데 원래 몇 메타를 붙여야 돼? 큰 3 나머지 2 그러니까 3 이게 큰 도로잖아. 6에서 8 근데 이게 작은 도로인데 어떤 도로가 만날 때 큰만 3m 6에서 8 6에서 8만 3 이건 지금 큰 도로 작은 도로잖아요. 나머지에 속하지 2m를 붙여야지. 걔네 또 이걸 또 이게 똑같은 거리인데 여기는 큰 도로니까 3 작은 도로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같은 거리를 두 조건 하에서 같은 거리를 붙하는 걸 얘기하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건축선 요 부분이 대지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도 건축물 못 들어주잖아. 회전방향 확보상 제외. 그럼 대지 면적이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사각형에서 요거 뺀 거니까 사각형 면적은 20 곱하기 15 300에서 이게 90도니까 계산이 쉽게 되죠. 90도니까 정사각형의 반이잖아. 정확히 정사각형 2는 4 4의 반 2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대지 면적. 이게 90도니까 계산이 가능하지. 89도, 91도만 돼도 수학적 계산을 필요로 하고 여기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과생이 아니고 문과생이기 때문에 계산 못해. 출제하는 사람이 계산 못해. 90도 각도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계산이 이렇게 쉬우니까. 응? 그래서 제가 정 급하면 요거라도 생각하시라고 한 거예요. 요거. 자, 이게 그 말이거든요. 방가로 이번에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가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은 다음에 표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똑같은 거리를 후퇴한 두 점을 경계선을 건축하라. 이 가각선표를 제가 재해석한 게 예를 들어 90도 이상에서는 어떤 도로 두 도로만 생각하시면 돼. 6에서 8 요 만들 때만 3이죠? 나머지는 다 2가 되죠? 그 표고. 그리고 이때 건축선 도로사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고 있잖아. 제외된다라고 하고 있잖아. 자, 일단 쉽시다.